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조교수 김승찬입니다. 저는 주로 퇴행성 고관절, 슬관절 질환과 골다공증성 질환, 또한 골다공증성 골절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입니다. 저는 골절 이전 단계에서 오는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통 엔도크라인 디지즈인 다이아베티스라든지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리고 콜티콜 엑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컨더리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가 주과이다 보니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골다공증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이후의 환자들이 주로 응급실을 경로로 오게 되겠죠. 그런 환자를 통해서 골절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첫 번째 그룹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절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게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 질환들 환자는 대부분 또 중장년 혹은 고령 환자들이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동반된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사를 이제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의심이 돼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진단 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거나 또 예방하는 단계에서 환자들을 주로 겪는 두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제 크게는 척추, 고관절, 그리고 비척추 골절로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반드시 거의 수술로 이어지고 가장 그 중증도가 높은 고관절 골절을 예를 들면,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재골절이 있든 없든 떠나서 1년 내 사망률이 거의 20% 내외에 해당할 만큼 시비어리티가 크거든요. 이게 산술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나 스트로크이 1년 내 사망률이 20% 내외로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이 시비어리티가 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 외에도 심폐기능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본인의 독립성이 떨어진 상태로 위중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수술 이후에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를 꼭 같이 안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자들이 독립성이 떨어지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수술 이후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아서 가족들이 이제 대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골다공증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경우에 저는 2차, 3차 혹은 4, 5차 골절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일반적인 클리니컬 코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미충족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골절 발생 이전에 골다공증을 이제 핸들링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제 잘 환자분들이 따라오지만, 한국의 좀 특수한 그런 보험 그냥 급여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T스코어 기준이 마이너스 2.5 초과하는 쪽으로 리커버리가 되게 되면 보험 급여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이제 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갑자기 증가되는 의료비 부담에 또 본인이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면 병원에 대한 방문이 또 멈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겪는 또 다른 미충족되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형외과와는 다르게 제가 직접적으로 프랙처를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엔도크라인 릴레이티드 디지즈 관련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스트 메노포자 오스테오포로시스와 시니어 오스테오포로시스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골절 치료 이후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치료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거는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가 골대사학회에서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50세 이상에서 오스테오피니아는 22.4%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는 47.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0세 여자 환자들의 한 거의 70% 이상이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저희가 팩트시트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2010년, 2011년 이 정도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61%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안티 오스테오포로틱 메디케이션을 하는 경우는 3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어큐트 디지즈가 아니고 크로닉 디지즈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은 투약 수능도를 약물 소지율로 평가를 하는데 한 80%에서 100% 이상 충족하는 경우가 1년 내에 33.2%, 2년이 되면 22.5%까지, 많게는 21.7%까지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외과는 프랙처라고 하는 명백히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요.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처음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제가 소리 없는 도둑이다, 소리 없는 살인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이제 본 메타볼릭 디지즈이고 보통은 BMD 감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본 퀄리티나 본 스트렝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프랙처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앞에서 김승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가장 불만인 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보험 기준이 BMD 스코어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급여 기준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2011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엠룬스라든지 에이티피컬 피로네 프랙처는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슈화되면서 환자들에게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지만 엠룬즈라든지 턱뼈 괴사증이라든지 아니면 비정형 골절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 치료할 때 골다공증 치료는 독하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강한 약제를 투약을 하겠냐. 이런 식의 관점들이 생기면서 저희에게는 좀 허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나 효과는 굉장히 크죠. 일단 산술적으로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한 가지에 국한해서 이제 고관절 골절을 예를 들면 현재 그 연간 고관절 골절 발생에 비해서 2050년도에 에스티메이티드 인시던스가 3배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의료 비용의 수요는 지금 270%, 80% 정도 상승된다고 보고된 이런 최근 결과도 있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게 이제 골절이 다는 아니지만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고령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통받는 이제 골절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딸린 가족들, 그 케어를 해야 되는 가족들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의 급격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도 나중에는 그런 보건 비용 예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치료하는 거는 프랙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실제로 힙 프랙처나 버테블 프랙처 중에 힙 프랙처가 조금 더 모탈리티나 모비디티가 크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오스테오포로시스와 오스테오포로시스 릴레이트 프랙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일찍 발견을 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을 먼저 모델링 해보면 미국이라든지 여러 유럽 소사이어티들은 마이너스 2.5로 치료를 하고 1년이든 2년이 경과하고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급여를 해당 안 해주고 또 치료를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게 그 1차 혹은 2차 골절이 되고 subsequent fracture 발생이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5년이나 좀 더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임상가가 느끼는 그런 그 골절의 위험 신호가 강한 환자들이 그거하고 또 코리레이션 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취합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대상인 환자들이 집에서 이제 혈당이나 혈압을 재보면서 자가 체크가 중간중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이제 그런 수치, T스코어가 대표적인데 그런 부분은 병원에 방문해서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환자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고 다른 이제 주어지는 다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히려 이런 클리니션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인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그런 부분들에 좀 완충 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나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마이너스 2.5였던 환자는 결국은 계속 오스테오포로시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2.5를 올라가게 되면 급여 기준이 중단이 되니까 치료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스레숄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2.5 미만이면서 골절이 발생한 환자 그룹이라면 그런 그룹에서는 확실히 최소한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1.5까지 그런 급여 기준을 확장시켜 주거나 혹은 만약에 그런 수치로 했을 때 너무 보건의료 비용이 부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몇 년까지는 그거를 좀 치료를 인정해주고 개런티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태스크포스 뭐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호메오스타시스를 결정짓는 것은 본 리모델링과 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본 모델링은 새로운 골을 생성하거나 본 매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성장기나 아니면 피지컬 액티비티에 따른 스티뮬라이가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1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골세포, 파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본 매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나쁜 게 나쁘다고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고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본을 필링해야 되는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아주 천천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갭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에이징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결핍에 따른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증가하면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롤리아는 보통은 저희가 메센키말 셀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디퍼런시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과 PTH 등의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와중에 그 TNF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중에 일종인 랑클라이간드가 보통 오스테오블라스트나 T 림포사이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써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이나 액티베이션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도 이제 랑클라이간드에 해당하는 유인 수용체라고 해서 OPG라고 하는 오스테오프로테오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랑클라이간드에 붙으면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니비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OPG에 해당하는 것이 데노스맵이고요. 랑클라이간드에 바인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액티비티나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조금 막으면서 리소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는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프롤리아는 1차 치료제로 인정이 되었고 권고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뭐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프롤리아는 이제 다른 이제 본 리솔티브 에이전트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본 모델링 베이스드 포메이션은 그대로 메인테인 해주면서 본 리솔루션은 효과는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랙처가 발생한 이후의 환자한테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혹은 또 프랙처 발생을 앞두고 위험 시그널이 있는 환자한테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처 발생을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1차 치료제로는 한 마이너스 오스테오피니아에서 갓 오스테오포로시스 들어간 수준 아니고 나이도 너무 젊지 않은 그룹에서는 1차 치료제로 프롤리아를
거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너무 불만만 얘기하는데요. 여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 프리덤 스터디는요. 초반에 프리덤 스터디라고 해서 60세에서 90세 사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데노스맵 60mg을 6개월마다 그리고 플라시보를 이제 6개월마다 36개월간 서큐 인젝션을 했던 결과가 이제 프리덤 스터디고요.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모델링 베이스드 포메이션을 유지를 하고 리소프션을 감소시키면서 BMD 개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프리덤 3년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프랙처 리스크가 감소를 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버테브럴 프랙처 리스크, 그리고 힙 프랙처, 그리고 논 버테브럴 프랙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버테브럴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68% 이상 감소 효과를 보였고 힙 프랙처는 40%, 그리고 논 버테브럴은 20% 이상 감소시켰으니까 치료 약제로서는 포텐시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럼버 스파인이나 힙 BMD도 개인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프리덤 스터디를 초반에 했던 환자들을 모두 인물을 시켜서 한 그룹은 플라시보 그룹에서 데노스맵으로 크로스오버를 해서 7년간 유지를 시켰고 이니셜에 3년간 썼던 환자들은 마찬가지로 7년간 유지시켰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매해 새로 측정되는 이제 버테브럴 프랙처나 힙 프랙처 리스크를 파악을 했었는데요. 최고 버테브럴 프랙처는 1.86%, 그리고 힙 프랙처는 2.5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골절률을 보였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10년 이상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약제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MD 개인도 공이 크로스 오버했던 그룹이나 아니면 유지했던 그룹이나 럼버 스파인이 각각 16.7%, 20% 이상, 그리고 토탈 힙 프랙처, 힙 BMD도 7.4%, 9%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엠론즈라든지 에이티피칼 피머넥 프랙처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10년간 연구를 하였을 때 그 에이티피칼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그룹이나 장기간 데노스맵을 사용했던 그룹이나 한 건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매우 낮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그 크로스오버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유지했을 때 BMD 개인 효과와 그 프랙처 리스크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는 뭐 이미 뭐 더 전혀 높지 않고 그런 여러 데이터 입증이 됐고요. 그 이정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브론즈라든지 또 우리가 오스테오포로시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에이티피컬 피모럴 프랙처를 보면 에이티피컬 피모럴 프랙처는 확실히 비스포스포네이트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은 맞습니다. 왜냐면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이제 내과 선생님께 가기보다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없진 않고 꽤 높습니다. 이제 레인지는 다양하지만 뭐 1000에 하나, 5000에 1명 정도라고 하는데 가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에이티피컬 피모럴 프랙처가 분명히 라디오그래픽 에비던스가 있게끔 발생해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를 겪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웨스턴보다는 에시안 피플에게는 조금 더 이제 피머의 지오메트리가 좀 보잉이 많기 때문에 오다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미케니컬한 이런 커즈 때문에 좀 더 많은데 프롤리아, 데노스맙을 사용하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문헌에 보고도 그런 게 한 10분의 1 정도로 낮고 제가 이제 물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5년을 넘었고 제가 프롤리아를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5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생기는 경험은 저는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세이프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프롤리아를 사용하면서 이제 좋았던 사례는 이 대부분이 이제 코모비디티가 말씀해 주신 대로 높습니다. 심폐질환도 많고 당뇨 그리고 키드니 디지즈 이런 만성 성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데 프랙처가 발생한 경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치료를 가져감으로써 확실히 넥스트 프랙처 프리벤션하는 효과는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주사를 맞고 또 골다공증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면서 또 다른 또 이런 만성 질환들을 같이 케어를 받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한 비스포스포네 제제들은 뭐 매일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뭐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다양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게 아주 적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3달마다만 이제 팔로업을 해야 돼도 환자가 조금, 혹은 보호자가 데리고 올 때 버거워하는 측면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 제형을 사용하면 또 환자들이 멀어서 오기 힘들어서 못 오거나 혹은 또 까먹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은데,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적절한 그런 인터벌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이 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레널 모디피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노스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턴오버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확실히 안티리섭시브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매일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거, 1년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환자들이 1년에 한 번 주사를 맞겠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도수가 낮으면 컴플라이언스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도 나중에 진료실에서 점검하면 환자들이 약을 50% 이상 남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데노스맵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큐 인젝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도가 확실히 높은데요. 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리니션이 볼 때도 굉장히 그건 에비던스가 있고 이펙티브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제 T스코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프랙처의 베리 하이 리스크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정의는 T스코어 마이너스 3.0 미만이면서 기존에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있었던 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일컫는데, 그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골절 치료도 중요하고 다음 골절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T스코어 게인을 효과적으로 빨리 얻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본 포메이션과 본 리솔티브, 이펙티브를 동시에 이중기전으로 갖고 있는 이베니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거는 1년까지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프롤리아로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서 가는 게 충분히 설득력 있고 에비던스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베리 하이 리스크라고 하면 분명히 다음 골절 발생이 다른 컨벤셔널 컨트롤 그룹보다 높은 그룹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이베니티는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도 물론 그 설득력 있고 그 근거가 있지만, 그 힙 BMD를 올리는 효과를 동반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그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이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근접한 이제 골절 발생이 매우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그룹에게는 이베니티로 시작해서 1년 후에 지금 그 데노스마브로 넘어가는 이러한 치료 적용을 이미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우수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골다공증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걸을 때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물론 아스랄지아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BMD 골밀도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확인이 되고 골절이 시작된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치료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폐경한 여성들에서는 규칙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 골절이라든지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실 수 있고요. 절대 골다공증은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약제고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여러 번 강조해드린 대로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에 있습니다. 한 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을 하면 다음에 발생할 확률은 2배에서 10배가량 높아지는 걸로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절을 겪을수록 다음 골절에 대한 리스크는 더블, 트리플로 계속 뛰게 됩니다. 또한 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티브 프랙처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펑션 측면에서 이런 보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족들도 이런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의존도가 커지면서 이제 가정에 이런 행복 지수가 덩달아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요약은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다음에 적절히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측하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가정과 이제 이런 사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어느 과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가까이 하시면서 조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폐경기 이후에 확실한 데이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도 심화가 되지만 낙상의 리스크도 분명히 계속 리니어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할수록 진단이건 치료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이런 의사들을 만나서 진단 과정을 겪고 의사들이 또 조언을 해주면 그런 치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해서 이해하고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